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전용계약 중에서 임대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 중에서도 임대차 계약의 일반적인 내용만을 다루도록 하겠고요.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와 관련해서는 다뤄야 될 내용들이 많으므로 특별히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차입니다. 자, 우리가 이 임대차다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용대차와 또는 그 전에 배웠던 소비대차 등과 비교해서 또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임대차다라고 했었을 때, 이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빌려주는 형식을 취하는 이런 점에서는 사용대차하고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비대차는 저상권을 이전하는 어떤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임대차하고 다르다고 할 것이고요. 사용대차하고 임대차는 사용대차의 경우에는 무상이다라는 것이 요건이었습니다만은 임대차에서는 차임의 지급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액적인 요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런 점에서 또 차이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이렇게 빌려 쓴다라고 할 때, 이런 우리 계약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어떤 계약이라는 이런 유형을 통해서 일종의 채권으로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리가 취득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물권편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서 지상권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 토지를 빌린다라고 할 때 물권인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임차권을 이렇게 설정하는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권하고 또 임차권하고 또 대비를 해보면요, 지상권 같은 경우는 토지를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만은 임차권 같은 경우는 반드시 토지로 국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든가, 또는 지상권은 기본적으로 물권이지만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이라고 하는 점, 그리고 지상권 같은 경우는 지료라고 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가 아닙니다만은 임차권에 있어서는 차임의 지급이 필수적인 요소로 된다는 점, 이런 것들이 또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계약 유형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른 계약들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구별이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물권하고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임대차와 관련해서 법적 성질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임대차 계약, 요것도 낙성 계약이요, 분료식 계약이요, 유상 계약이요, 쌍무 계약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특별한 절차라든지 이런 걸 필요로 하지 않고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으로서 계약이 성립된다는 점, 그리고 유상 쌍무라는 점, 차임을 반대급부로서 이렇게 지급하는 어떤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유상 쌍무라는 점. 근데 사실 오늘날 이 임대차 계약이다라고 했을 때 유의하셔야 될 점은, 제가 조금 전에 지상권 같은 것과 임차권을 이렇게 비교를 잠시 해드렸었는데요. 오늘날의 임대차 같은 경우는 이 임차권 자체가 이 물권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임차권 자체는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물권에 유사한 그런 어떤 효력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그런 어떤 물권화 경향과 관련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특히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부동산을 임대한다, 또 임차한다라고 할 때, 부동산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인에 대해 가지고, 임차권 등기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 자체가 등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단순한 채권이기 때문에,
임대차 관계를 임대인하고의 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임차권 자체가 등기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제3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임차권으로서 대항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이 물권과 동일한 그런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물권한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 자체를 소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토지를 이렇게 임차한다라고 할 경우, 자, 그럴 때는 토지에 대해서 특별히 등기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더라도 건물 등기를 한 경우, 그런 경우에 마찬가지로 임차권 자체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그런 내용도 마찬가지로 임차권의 물권화 경향의 일환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것이고요. 그리고 특별법에서 보면 주택임대차라든지 상가임대차 같은 경우 건물을 또는 주택을 이렇게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했다 또는 사업자 등록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가지고 각각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경우들이 예정되어 있죠. 따라서 어떤 그런 예들을 두고 우리가 오늘날의 어떤 임차권 자체가 물권화되고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설명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실 거래 관계에 있어 가지고도 이런 어떤 물권화 경향과 관련된 규정들의 중요성, 이것은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자, 임대차 계약의 성립입니다. 자, 성립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낙성불효식의 계약이죠. 따라서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로서 계약이 성립된다는 것,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고요. 실제로 이게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소비대차라든지 이런 것과 우리가 구별을 할 때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목적물 자체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 자체가 반드시 처분권 같은 게 있는 사람이어야 되느냐,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처분권 없는 임대인으로부터 당연히 목적물을 이렇게 빌려 쓸 수 있다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일 거고요. 따라서 임대인에게 처분권이 있다 없다 유무, 요거는 임대차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하실 것은 임대인이 소유자라는 것, 이걸 전제로 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다른 사람 다른 사람 소유에 속하는 걸 빌린다는 것,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한 이런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것인데요. 임대인이 목적물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해서 그리고 만약에 임대인이 소유자가 아니었다면 임대차 관계를 맺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어떤 이런 상황이 인정된다면 그런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은 성립됐다라고 볼 수 있지만 민법 정칙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착오를 이유로 해서 임대차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목적물과 관련된 요건입니다. 목적물과 관련해 가지고 임대차에 있어서 목적물이 어떤 것이 목적물이 될 수 있겠는가의 문제이다라고 할 것인데, 통상 물건 같은 경우 다 이렇게 임대 목적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만은 반드시 이 물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 또한 일반적인 견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특허권이라든지 또는 영업권 같은 거 그런 권리도 임대차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는 것이죠. 근데 주의할 것은 이 목적물 자체가 임대차 관계에 있어 가지고는 결국은 이 임차인 입장에서 목적물 자체를 나중에는 자신이 받았던 물건을 그대로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 관계이죠. 어쨌든 목적물 자체를 사용 수익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그 물건을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사용으로 인해서 목적물 자체가 이렇게 소비되는 어떤 이런 경우, 물건의 개념과 관련해서 우리 법상 전기 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적도 물건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경우는 소비되고 나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물건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소비가 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은 임대차의 목적물로 될 수 없다라고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임대차의 존속 기간입니다.
자, 임대차의 존속기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당사자 간에 뭐 약정이 있는 경우, 또는 뭐 당사자 간에 뭐 약정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다시 말해서 당사자 간에 임대차의 존속 기간과 관련해서 약정을 한 경우, 뭐 그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민법상 임대차에 있어서는 임대차의 어떤 존속 기간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 이 임대차의 최장 기간, 그다음에 최단 기간,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최장기간에 대한 제한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최단기간에 대한 어떤 제한은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다, 존속 기간에 대해서 약정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최장기간이 20년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당사자 간에 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장기간을 30년으로 이렇게 약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는 임대차 계약 자체가 효력을 상실하는 게 아니고 기간 자체가 20년으로 단축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법에서도, 우리 민법 규정에서도 이것은 뭐 이런 식으로 20년의 최장기간의 어떤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어떤 임대차의 경우인 것이고, 아주 견고한 공작물 유형들, 견고한 공작물의 유형들을 뭐 대상으로 하는 이런 경우들, 그런 경우들에 있어서는 특별히 그 임대차 계약의 존속 기간과 관련해서 최장 기간의 어떤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20년의 그 최장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만은 목적물의 견고성에 따라서 기간 제한을 안 받는 그런 어떤 목적물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단기간과 관련하여서는 우리 민법에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주의하실 점은 뭐 주택임대차법이라든지 상가임대차법 뭐 등에 있어 가지고는 이 최단기간과 관련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존속기간과 관련해서 이 갱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존속기간이 갱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이 존속기간이 갱신과 관련해 가지고도 기본적으로 그 당사자 간에 약정을 두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약정이 없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개념은 묵시적 갱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자, 갱신과 관련해서 특별히 당사자 간에 뭐 임대차 계약의 존속 기간을 갱신하는 것과 관련해서 약정이 있다라고 할 때 여기서 또 주의하실 부분은 첫 번째 당사자 간에 보통의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는 최장 기간 20년을 넘지 못한다고 했죠. 자, 이런 유형의 그 임대차에 있어서는 갱신을 하더라도 이걸 10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갱신을 한다 만다 이거는 뭐 당사자 간의 자유 의사에 달린 문제일 것이고, 뭐 횟수를 몇 번으로 이렇게 갱신하느냐 이것도 좀 뭐 당사자의 자유에 맡기진 부분입니다만은, 갱신을 한다 하더라도 임대차에 있어서는 갱신 기간이 10년을 넘지 못한다는 것, 뭐 그런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할 것은 최장 기간과 관련해 가지고도 제한이 없는 그런 목적물이 있을 수 있다고 했죠. 따라서 그런 목적물에 대해서는 갱신 기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제한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묵시적 갱신이라는 어떤 이런 개념이 있는데요. 당사자 간의 어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에 특별한 어떤 향후의 어떤 대책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약정이 없다라고 할 경우, 그런 경우에는 말 그대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으니까 임대차 관계가 그대로 종료하는 게 아니고, 종전 어떤 임대차 관계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이렇게 갱신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 따라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묵시적 갱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어떤 묵시적 갱신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러면 종전 계약 조건이라고, 임대차 조건이라고 할 때 모든 조건들이 다 동일하게 이렇게 갱신돼 버리냐?
주의할 것은 기간과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 기간을 제외한 임대차 계약을 최초에 계약 체결할 때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정해놓은 것들이 있을 것인데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묵시적 갱신이 될 경우에는 그대로 동일한 조건으로 이렇게 계약이 갱신된다라고 하겠지만 기간과 관련해서만큼은 예외가 인정된다. 그래서 기간과 관련해서는 어떤 예외가 인정되느냐? 이 존속기간 약정이 없는 이런 어떤 유형으로 이렇게 다루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다. 임대차의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다라고 할 때는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당사자 간에는 언제든지 임대차 관계를 갖다가 해소하자 이런 의사표시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임대차 관계를 해소함에 있어 가지고 자 약정이 없으니까 내일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겠죠. 그 임대차의 어떤 특성상 그리고 목적물의 어떤 성질상 당장 뭐 내일 이렇게 그 목적물 자체를 반환한다든지 임대차 관계 종료했으니까 목적물을 반환한다든지 뭐 이런 게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그 타방 당사자에 대해서 언제든지 자 임대차 관계를 종료하자라고 이렇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의사표시 그것을 우리가 해지 통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해지 통고. 자, 우리가 앞에서 계약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들로서 계약을 해지한다, 또는 뭐 해지권 이런 개념을 배웠죠. 자, 계약을 해지한다, 또는 해지권을 행사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계약 관계는 그대로 종료가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해지 통고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 이때는 해지한다, 그러니까 계약 관계를 해소시키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만 계약 관계가 종료가 되는 어떤 그런 식의 의사표시를 해지 통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임대차에 있어 가지고는 당연히 당사자 일방이 타방 당사자에게 계약 관계를 종료하자라는 이런 의사표시를 하겠죠. 자, 이런 의사표시가 일단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과 관련된 어떤 기본 원칙에 의해서 이런 어떤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있겠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계약 관계를 해소하자라고 하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이 계약 관계가 해소된다는 것인데, 자, 요것도 목적물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게 뭐 동산이냐 부동산이냐 이렇게 나누어 보는데, 자, 부동산이 목적물이었던 경우, 자, 그리고 해지 통고를 임대인이 하는 경우, 임대인이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의사표시가 그러니까 해지 통고가 임차인이 되겠죠. 임차인에게 이렇게 도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이렇게 해지 통고를 한 경우, 그때는 1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 같은 경우에는 5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해지 통고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임대인이 뭐 임차인에게 이렇게 해지 통고를 할 건데, 만약에, 임차인 입장에서, 다시 또 자신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또 임차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우리가 그런 관계를 전대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물론 이 전대차와 관련해서는 일정한 제한들이 있습니다. 제한들이 있는데, 통상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임차인이 전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 경우가 가장 적법한, 그리고 유효한 전대차 관계다라고 할 것인데, 그런 전대차 관계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 통고를 할 때 아울러서 전차인한테도 해지 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전차인에게도 그 해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뭐 그런 점들도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임대차의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차의 효력입니다. 자, 임대차의 효력인데, 요것은 또 크게 임대인의 권리 의무하고, 임차인의 권리 의무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임대인이 권리 의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 첫 번째가 목적물의 사용 수익과 관련된 건데요. 자,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이 이 임차 목적물을 그 용법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게 할 그런 어떤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목적물을 인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인도하고 난 다음에는 만약에 뭐 인도를 하려고 하는데 또 물론 뭐 여러 가지 어떤 인도를 방해하는 이런 사유들이 있을 때는 그런 방해를 다 제거한 다음에 이렇게 인도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도를 하고 난 다음에도 또 뭐 각종 어떤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어떤 이런 요소들이 있을 것인데, 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방해들도 다 제거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주된 의무다라고 할 것이고요. 주의할 거는 이런 어떤 방해 제거 청구, 그러니까 방해를 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 목적물에 대해서. 자, 그럴 경우에는 임차인 입장에서도 임대인을 대위해서 방해 배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 요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 목적물의 사용 수익과 관련해서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이요. 목적물을 임차인이 어쨌든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또는 계약 내용대로 이렇게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항상 그런 상태를 유지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종 수선 의무, 각종 어떤 목적물 자체가 뭐 이렇게 이상이 있다든지라고 할 때는 항상 수선을 해줘야 될 그 수선 의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선 의무와 관련해서는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요. 이런 어떤 임대인의 어떤 임차인을 위한 수선 의무, 요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목적물의 사용 수익과 관련된 임대인의 어떤 의무를 우리가 적극적인 어떤 의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목적물 자체가 계약 목적을 달성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제거할 정도로 이렇게 수선해서 수선할 그런 어떤 의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설사 불가항력에 의해 가지고 목적물 자체가 뭐 멸실이 되어서 임차인이 사용 수용하기 힘든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뭐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임대인은 수선해 줄 의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주의할 거는 당사자 간에 이 수선 의무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배제하는 그런 특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보통 주택 같은 걸 임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예를 들어서 건물 같은 걸 임대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일반 민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경우를 국한시킨다 하더라도, 자, 이 건물 자체의 어떤 유지 보수 관련해서 임대인이 전부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다. 자, 이렇게 한다면 이 경우에 그러니까 임차인이 건물의 유지 보수와 관련해서 모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다. 자, 이렇게 할 경우에는 결국은 임대인으로 하여금 수선 의무를 면하게 해준 이런 결과가 그런 어떤 약정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런 약정이 유효하겠느냐 말이에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당사자 간의 이 채권법 파트에서는 사측자치 또 계약 체결의 자유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배하는 어떤 그런 영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당사자 간의 그런 어떤 수선 의무를 면하게 하는 이런 약정, 이거는 기본적으로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거는 우리 법원의 어떤 판단에 따르더라도 목적물 자체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선이 필요한 어떤 이런 경우, 비록 당사자 간에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그런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대대적인 수선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목적물의 어떤 목적물 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할 때는 당사자 간의 그런 특약이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수선을 해줘야 된다라고 한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특히 임대인의 의무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목적물의 사용 수익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요 사용 수익이라고 하는 거는 적극적인 의무라는 거.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서 목적물 자체가 멸실된 경우에도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는 거. 그런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비용 상환 의무 같은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용 상환 의무.
비용상환 의무인데요. 우리 법에서도, 우리 법상 규정에 의해서도 임대인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필요비 상환을 청구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즉시 필요비를 상환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규정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유익비 같은 경우에도 임대차 종료시가 기준입니다. 이때는. 유익비 같은 경우는 임대차 종료시가 기준인데, 임대차 종료시를 기준으로 해서, 실제로 그 임차인이 지출한 어떤 유익비로 인해서 가치 증가가, 목적물의 가치 증가가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목적물의 가치 증가가 현존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실제 지출한 비용 또는 가치 증가분, 이걸 선택적으로 임대인이 상환하면 된다라고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차 같은 경우 항상 이 유상계약에서는 담보책임약이 나오죠. 그래서 매매에 있어서 담보책임과 관련된 규정들이 항상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임차인의 권리 의무입니다. 임차인의 권리 의무인데, 자, 임차인의 권리 의무다라고 할 때 먼저 임차인의 권리 같은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임차인의 권리다. 뭐 임차권 아니겠습니까? 임차권. 자, 이 임차권이라고 하는 거는 임대 목적물을 그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서 이 사용 수익할 어떤 그런 권리가 임차권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은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임대인에 대해 가지고 임차권이 등기 절차에 협력하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 같은 경우도 인정된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에 있어가지고 적용되는 내용으로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어떤 사용의 편익에 제공하기 위해 가지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한 물건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한 물건. 자, 이 표현 자체에서 부속물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임대 목적물의 어떤 사용 편익을 위해서 이렇게 부속한 경우로서 임대인이 동의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왔는데, 뭐 동의가 있다 없다, 이거는 뭐 묵시적인 어떤 동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동의가 있다 없다는 큰 문제는 안 됩니다만, 어쨌든 임대인의 동의 하에서 목적물을 부속시킨 경우, 또는 뭐 부속물 자체를 임대인으로부터 산 경우도, 매수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 어떤 부속물에 대해 가지고는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대차 관계가 나중에 종료되었을 때 부속물을 다시 사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청구권을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속물이라는 단어, 자, 요거는 사실 물건 편에서 여러분들이 민법 정책 편에서 뭐 배웠던 내용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물건 편에서도 잠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부합이다, 부속이다, 뭐 이런 어떤 개념들이 그런 개념들이 나오죠. 부합이다, 부속이다라고 할 때, 뭐 일단은 구분해야 될 것이, 목적물 자체의 어떤 독립성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어떤 개념으로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경우에, 사실은 실제적인 상황을 놓고 따질 때는 약간 좀 의문스러운 어떤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일단 주된 어떤 기준 자체는, 목적물 자체의 독립성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사실 그렇죠. 건물 같은 거 정축했다. 정축하면 사실 우리나라는 뭐 토지 건물 별개의 부동산인 것이고, 정축했다라고 하면 정축한 부분이다라고 할 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청수를 높이는 거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그런 식으로 청수를 높였다라고 할 때는 당연히 청수가 높아진 청수 부분은 당연히 그건 부속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로 독립적인 어떤 사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독립적인 어떤 권리 객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부속물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정축했다 해서 또 반드시 이게 부속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독립성이 인정될 수 있을 정도 아니면은 정축했다고 해서 이것을 부속물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속물로 인정되기 위해 가지고는 이 임차인의 소유에 속해야 돼요.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건 부속물을 안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 이 부속물이다라고 할 때, 여기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다라고 할 때는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것, 뭐 이런 정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요게 실제로 어떤 그 목적물의 그 사용의 편익에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속된 것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사용의 편익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때는 또 부속물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추상적인 용어로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갈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판례의 어떤 태도들을 한번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식당과 건물입니다. 식당과 건물 중에서 한 층을 이렇게 빌렸다, 임대를 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식당과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한 층을 빌려서, 거기다가 뭐 필요한 물건들을 이렇게, 부속을 시켰다. 필요한 시설을 했다. 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거는 식당용으로, 식당가에 있는 식당용 건물이기 때문에, 그 식당용 그 건물에 부속시킨 것이니까, 당연히 목적물의 어떤 편익에 편익을 위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어떤 그런 경우에는 부속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반면에, 상가 건물 아니에요. 상가 건물 아닌데, 그러니까 식당가 건물 아니에요. 식당가 건물 아닌데 거기서 일부를 뭐 자기가 그 식당으로 운영하면서 식당의 편익에 식당용 어떤 시설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그 건물 자체의 목적물의 편익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특정한 목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독립성이 있다 또는 소유자의 것이다, 임차인의 소유이다라고 하는 점은 사실은 뭐 크게 어려움이 없을 수가 있는데, 그 목적물이 편익에 제공된다 안 된다, 요 부분과 관련해서는 임차인의 특정의 어떤 목적에 공하기 위해서 부속된 시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도 부속물로 보지 않는다는 점,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좌우자간에 어쨌든 부속물로 인정을 받기 힘든 이런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겠지만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필요비 또는 유익비 청구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임차인의 권리 의무 중에서도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전대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임차권 자체도 이 재산권이죠. 재산권이기 때문에 이걸 양도한다, 전대한다, 이거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산권 충분히 자기가, 저가로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 임차권의 양도와 관련해가지고,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게, 물론 임차권을 양도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임차인의 지위라고 하는 것이 변경됨이 없이 임차권의 지위 자체가 양도인에게서, 다시 말해서 현재 임차인에서 새로운 양도받는 임차인으로 이렇게 넘어간다. 양도인, 임차권의 양도인, 양수인 볼 수 있을 건데요. 양도인의 지위가 그대로 양수인의 어떤 지위로 넘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이 임차권이라고 하는 게 채권이라는 거예요, 채권. 그럼 임차권을 넘긴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가 됩니까? 채권의 양도가 되죠. 채권의 양도. 근데 재밌는 것은 채권을 양도한다 또는 계약상의 지위가 이렇게 양도된다. 이건 다르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임차인으로서 이 지위가 이렇게 임차권을 양도했을 때는 임차인으로서 이 지위가 새로운 어떤 임차인에게 넘어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계약자의 지위가 넘어가는 게 되는 것이죠. 지위가 넘어가니까.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아마 여러분들이 당장 채권 총론에서 배웠던 채권 양도, 계약 인수 이런 개념들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계약 당사자, 사실은 채권이 양도됐다라고 하는 개념은 계약자의 지위를 다 넘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 상호 간에 행사할 수 있었던 각종의 어떤 계약자로서의 지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 이런 권리들은 다 넘어가는 게 아니고 채권만 넘어가는 것. 그게 채권 양도고, 계약자, 당사자의 지위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들이 다 넘어가는 것. 그게 계약 인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사실은 이 임차권을 양도했을 경우, 이게 채권 양도이냐,
계약 인수이냐에 대해서는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임차권이 우리가 뭐 통상이 무단으로 부적법하게 양도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적법하게 양도되는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임차인의 지위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그대로 넘어간다라고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뭐 그런 측면에서는 임차권의 양도를 계약 인수다라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 임차권의 양도 또는 뭐 전대라고 하는 거는 조금 전에 얼핏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임차인이 임대인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임차 목적물을 임대하는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대가 되었을 경우에는 원래 임차인은 우리가 전대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새로 이렇게 임차인으로 되는 사람을 전차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와 관련해서는 우리 법에서도 몇 가지 주의해야 될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임차권을 사실 임대차 관계도 우리가 계약의 유형들 중에서 인적 신뢰가 강하게 요구되는 그런 계약 유형의 하나이다라고 설명을 하죠. 따라서 임차권을 양도한다, 전대를 한다라고 할 때 임대인의 동의를 얻으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무단양도, 무단전대 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는가? 당연히 이제 그런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임차권을 양도한다, 전대한다라고 할 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양도했다, 전대했다라고 할 때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원래 그 목적물의 계약상 또는 목적물의 용법상 정해진 대로 사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건 지극히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그런 결론일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권의 무단 양도, 무단 전대의 경우에 그와 같은 제재를 임차인에게 가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임차 목적물의 어떤 일부를 이렇게 양도한다, 전대한다라고 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어떤 원칙적인 그런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뭐 그런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이렇게 양도를 할 수 있고 전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판례의 대사 중에 재밌는 것은 어쨌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를 임대차 관계라고 하는 것, 이거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간의 어떤 인적 신뢰가 강하게 요구되는 어떤 그런 관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우리 판례에서도 무단 양도 또는 무단 전대인 경우라 한다 하더라도 임차인과 임대인 상호 간의 어떤 인적 신뢰를 반하는, 다시 말해서 어떤 배신 행위다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정도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그런 제재, 다시 말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서 임대차 관계를 해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하고 전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임대 목적물이 소부분에 대한 어떤 임대라든지 또는 그 신뢰관계를 훼손시키지 않는 그런 정도의 임차권의 양도다, 임차권의 전대다라고 할 때, 그럴 경우에는 임대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차권이 무단으로 양도되었다, 전대되었다, 라고 했었을 때, 이 당사자 상호 간의 어떤 관계가 문제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임차권이 무단으로 양도되었다, 라고 하는 상황을 전제로 일단은 했을 경우, 어쨌든 임차권 자체도 재산권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는 거, 이 자체는 효력을 부인할 만한 그런 이유가 전혀 없겠죠. 따라서 무단 양도다, 무단 전대다라고 해가지고 양도인과 양수인 상호 간의 어떤 법률 관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
그 양도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동의를 얻어야 할 어떤 그런 의무가 수반된다고 할 것이고요. 따라서 그런 의무를 그 제대로 그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결국 뭐 양수인 입장에서 양도인에 대해 가지고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거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것이고, 단 그런 어떤 의무만 질 뿐이지 임차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어떤 법률 관계에는 전혀 효력을 영향이 그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어떤 법률 관계 유효성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그다음에 또 하나 주의할 거는, 자, 임대인이 그러면 지금 뭐 임차권의 양수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목적물 반환 청구권 같은 거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게 문제될 수 있는데, 자, 무단 양도되었다라고 할 경우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요거는 제가 예를 들었던 건데, 계약을 해지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목적물을 임차권의 양수인으로부터 목적물을 넘겨라라고 할 수 있다는 거, 그거 당연한 이야기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목적물을 넘기라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무단 양도되었다, 무단 전대되었다. 뭐 여전히 그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 해지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본인이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은 여전히 어때요? 임대인하고 임차인 상호 간에는 임대차 관계는 계속 존속하는 것이겠죠.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어떤 그런 각종 권리 의무는 계속해서 존속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그 임차인의 그 의무와 관련해서 한두 가지 살펴본다면요. 첫 번째가 임차인의 의무로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차임 지급 의무겠죠. 차임 지급 의무.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근데 주의할 것은 어쨌든 뭐 차임 지급 의무 이외에 차임 정감 청구권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차임 정감 청구권은 우리 법상으로는 목적물 자체가 일부 멸실된 경우와 관련돼서 그런 어떤 그 사용 수익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비례해서 차임을 뭐 감액 청구한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규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사정 변경에 의해서 차임 정감을 청구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모두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차임 정감 청구권도 인정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차임 지급 의무 자체가 임차인의 어떤 의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긴 한데, 차임 지급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리가 인정돼야 되겠죠. 그런데, 한 번 차임 지급 못했다고 바로 계약을 해지한다. 그건 좀 과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법에서도, 2기 이상의 차임입니다. 2기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못한 이런 경우, 뭐 그런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의 의무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 임차인이 이 목적물 자체를 용법에 따라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보존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 그런 내용도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내용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임대차 관련해서 한두 가지 주의해야 될 내용은, 어쨌든 이 임대차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된다든지 또는 뭐 당사자 간의 합의 계약 관계를 해지하기로 하는 약정, 합의 해지가 있다든지 또는 뭐 기타 해지 통고,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 임차권 포기 등을 이유로 해서 임대차 관계가 종료할 수 있겠죠. 종료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효과는 뭐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의할 거는 뭐 이렇게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었다라고 할 때, 임차인으로서는 목적물 자체를 이렇게 반환을 해야 될 것이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이렇게 다시 돌려줘야 되는, 뭐 이런 관계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 대금, 보증금 반환, 그 다음에 목적물 반환, 요것과 관련해서 요 양자의 어떤 반환 관계, 이거는 동시행의 관계에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함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거는, 자, 임차인이 목적물을 이렇게 반환하려고 변제 제공을 했어요. 변제 제공을 했는데, 임차인이
그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 그렇다고 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목적물 자체를 종전대로 계속 사용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게 또 문제될 수가 있는데 목적물 자체를 종전대로 계속 사용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 이렇게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임대해서 임차하다가 임대차 관계가 어쨌든 종료가 되어서 목적물을 반환해야 된다라고 할 때 목적물 자체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쇠로 잠궈두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항상 이 반환할 수 있는, 반환 가능한 이 상태로 변제 제공 상태를 유지해야만이 된다는 것이고, 만약에 그 건물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자, 돌려줄 테니까 빨리 보증금 지급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오히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당할 수 있다는 것, 뭐 이런 어떤 관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임대차에 관해서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특별법상의 어떤 임대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